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노벨상이라는 무한한 영광을 안겨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도 큰 영광입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어린 새.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 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네모난 밤색 뿔테 안경을 쓴 작은 형의 부르퉁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분수대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해진다. 여름이면 콧잔등을 타고 자꾸 안경이 흘러내린다고. 겨울엔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안경 아래 김이 서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작은 형이 그랬는데 더 이상 눈이 안 나빠져서 안경을 안 쓸 순 없을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당장 집에 들어와.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작은 형의 목소리를 털어내 버리려고 너는 고개를 흔든다. 마이크를 쥔 젊은 여자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분수대 앞 스피커에서 울려온다. 내가 걸터 앉은 상무관 출입 계단에서는 분수대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나마 추도식을 보려면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 적십자병원에 안치되었던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무겁게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결연히 쓸어 내려오는 그 곡조를 너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내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영은 짧게 대답했다. 한 30명 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와 그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오는 동안 30개의 관들이 차례로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내가 형들과 함께 상무관에서 분수대 앞까지 날라놓은 28개의 관들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상무관에 있는 83개의 관들 중 아직 합동 추도식을 치르지 않은 것은 모두 26이었는데 어제 저녁 두 가족이 나타나 시신을 확인하고 급히 입관을 해 28이 되었다. 너는 장부에다 그들의 이름과 관 번호를 덧붙여 쓴 뒤 긴 괄호로 목록을 묶고 합동 추도식 3이라고 적었다. 다음 추도식을 할 때 같은 관이 또 나가지 않게 하려면 잘 기록해둬야 한다고 진수영이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너도 추도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는 너에게 상무관에 남으라고 했다. 그 사이에 누가 찾아올지 모르잖아. 잘 지키고 있어. 함께 일하던 형들과 누나들은
모두 추도식에 갔다. 여러 밤을 관 앞에서 세운 유족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꽂고 몸속에 모래나 헝겊을 채운 허재비들처럼 느릿느릿 관을 따라 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숙 누나는 내가 괜찮다고 어서 가보라고 말하자 덧니를 살짝 보이며 웃었다. 그 덧니 때문에 어색하거나 미안해서 억지로 웃을 때도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장난스러워 보였다. 그럼 시장만 보고 금방 올게. 혼자 남은 너는 상무관 출입계단에 걸터 앉았다. 검은색 마분지로 앞뒤 표지를 댄 장부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연한 하늘색 체육복 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시멘트 계단이 차가웠다. 체육복 위에 걸친 교름복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단단히 팔짱을 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따라 부르다 말고 너는 멈춘다. 화려강산. 하고 되뇌어 보자 한문 시간에 외웠던 려자가 떠오른다. 이제 맞게 쓸 자신이 없는 유난히 획수가 많은 한자다. 꽃이 아름다운 강산이라 그런 걸까? 꽃같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걸까? 여름이면 마당가에서 내 키보다 높게 솟아오르는 접시꽃들이 글자 위로 겹쳐진다. 하얀 헝겊 접시 같은 꽃송이들을 툭툭 펼쳐 올리는 길고 곧은 줄기들. 제대로 떠올리고 싶어서 눈을 감는다. 가늘게 눈을 뜨자 도청 앞 은행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아직 한 방울의 비도 바람 사이로 튕겨져 나오지 않았다. 애국가가 끝났는데도 아직 관이 정리되지 않았나 보다.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수천 사람의 웅성거림이 일제히 멎은 순간 주변의 정적이 갑자기 도드라지게 느껴져 너는 놀란다. 함께 묵념하는 대신 일어선다. 옆구리에 장부를 끼우고 반쯤 열어놓은 상무관 출입문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쓴다. 초를 태워도 아무 소용이 없네. 냄새를 견디며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날이 흐려 실내는 마치 저녁 무렵 같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 덮인 채 넓은 창 아래 누워있다. 다 쓴 음료수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걸어 들어간다. 구석자리에 뉘어놓은 7사람의 기름한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어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맨 끝 모서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 처음 내가 보았을 때 그녀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자그마한 여자였는데 썩어가면서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몸피가 커졌다. 딸이나 여동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천을 걷어 보일 때마다 너는 부패의 속도에 놀란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 대검으로 그은 자상이 있다.
곤봉으로 맞은 듯한 오른쪽 두개골은 움푹 함몰돼 뇌수가 보인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체의 피멍들이 뒤따라 부패했다. 발톱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른 발가락들은 외상이 없어 깨끗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강 덩어리들처럼 굵고 거무스레해졌다. 정강이를 넉넉히 덮었던 물방울 무늬 주름치마는 이제 부풀어 오른 무릎을 다 덮지 못한다. 너는 출입문으로 돌아온다. 탁자 아래 둔 박스에서 새 양초를 꺼내 들고 모서리의 사람에게 돌아간다. 머리맡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는 몽당초 불꽃에 새 초의 무명심지를 기울인다. 불이 옮겨 붙자 입김을 불어 몽당초를 꺼버리고 대지 않게 조심조심 유리병에서 빼낸 뒤 새 초를 꽂는다.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 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취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워준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어른어른 타오른다. 주황색 속불꽃은 눈을 흘리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 씨 모양으로 흔들리는 심지를 둘러싼 파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더는 냄새를 견딜 수 없어 너는 허리를 편다. 어둑한 실내를 둘러보자. 죽은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더 갈아줘야 할 초들이 없는지 찬찬히 살피며 너는 출입구를 향해 걷는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흔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취뿐이다. 처음에 저 사람들은 상무관이 아니라 도청 민원봉사실 복도에 누워 있었다. 칼라가 넓은 수피아 여고 하복을 입은 누나가 평상복 차림의 또래 누나와 함께 피 묻은 얼굴들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굽은 팔들을 억지로 펴서 옆구리에 붙여 놓으려 애쓰는 모습을 너는 멍하게 지켜보았다. 왜 왔어? 교복 입은 누나가 고개를 들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며 너에게 물었다. 조금 튀어나온 눈이 귀염성 있게 동그랗고 양갈래로 딴 머리에는 곱슬곱슬한 잔머리가 유난히 많았다. 그 머리카락들이 땀에 젖어 이마와 관자놀이에 달라붙어 있었다. 친구 찾으려고요. 피비린내 때문에 코를 막고 있던 손을 내리며 너는 대답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아니요. 저 사람들 중에. 그럼 확인해봐. 복도벽을 따라 누운 스무 남은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너는 차근차근 들여다보았다. 확인을 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래 눈을 두기 어려워 자꾸 눈을 깜빡였다. 없어? 연두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누나가 허리를 펴며 물었다. 교복 입은 누나와 또래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내린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 같았다. 노릇노릇 핏기 없는 피부에 목이 가늘어 조금 허약해 보였다. 눈매만은 야무져 보였다. 목소리도 또렷했다. 없어요. 전대병원하고 적십자병원 영안실 가봤어? 네.
친구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내가 다녀? 아버지만 계신데 대전서 일하시고 친구랑 친구 누나 둘이서 우리 집 상하방에서 자취해요. 시외 전화 오늘도 안 되지? 안 돼요. 몇 번이나 해봤는데. 그럼 친구 누나는? 그 누나가 일요일부터 안 들어와서 둘이서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요 앞에서 군인들이 총 쐈을 때 친구가 맞는 걸 동네 사람이 봤다고 그래서. 교복 입은 누나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혹시 다쳐서 입원해 있는 거 아냐? 고개를 흔들며 너는 대답했다. 그랬으면 어떻게든 전화를 했을 건데요. 우리 집에서 걱정할 걸 알 텐데. 연두색 셔츠를 입은 누나가 말했다. 그럼 며칠 더 이쪽으로 와봐. 이젠 시신들이 다 여기로 온대. 총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원 영안실엔 자리가 없단다. 총검으로 목이 메어 붉은 목젖이 밖으로 드러난 젊은 남자의 얼굴을 교복 입은 누나가 물수건으로 닦아냈다. 부릅뜬 두 눈을 손바닥으로 힘주어 감겨주고는 수건을 양동이 물에 헹군 뒤 꽉 비틀어 짰다. 핏물이 후두둑 떨어지며 양동이 밖으로 튀었다. 연두색 셔츠를 입은 누나가 양동이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너 시간 있으면 오늘만 우리 도와줄래? 손이 너무 모자라. 어려운 건 아니고 저기 끓여다 놓은 천 잘라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덮어주면 돼. 너처럼 누가 가족을 찾으러 오면 하나씩 걷어서 보여주고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서 옷하고 몸까지 봐야 누군지 확인이 될 거야. 그날부터 너는 그녀들과 한조가 되었다. 은숙 누나는 짐작대로 수피아 여고 3학년이었다. 연두색 셔츠 소매를 걷어입은 선주 누나는 충장로에 있는 양장점 미싱사인데 주인 내외가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친척집으로 피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피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가두 방송을 들은 그녀들은 각자 헌혈을 하러 전대 부속병원에 갔고 시민자치가 시작된 도청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다가 얼결에 시신들을 맡았다고 했다. 키 순서로 자리가 배정되는 교실에서 너는 언제나 맨 앞에 앉는 아이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된 3월부터 변성기가 시작되며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고 키도 꽤 자랐지만 아직은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상황실에서 온 진수형은 너를 처음 보고 놀라며 물었다. 너 1학년 아니니? 여기 일은 힘든데 집에 들어가라. 깊게 쌍꺼풀진 눈이며 긴 속눈썹이 여자애처럼 예쁘장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교령 때문에 내려왔다는 진수형에게 너는 대답했다. 아니요, 저 3학년이에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사실이었다. 너의 일은 힘들지 않았다. 선주 누나와 은숙 누나는 베니어 합판이나 스티로폼판에 미리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죽은 몸들을 눕혔다. 얼굴과 목을 물수건으로 씻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는 빗으로 정돈한 뒤 냄새를 맡기 위해 몸에 비닐을 둘렀다. 그 사이 너는 그들의 성별과 어림잡은 나이, 입은 옷과 신발의 종류를 장부에 기록하고 번호를 매겼다. 갱지 쪽지에다 같은 번호를 적어서 가슴께에 핀으로 꽂아 놓은 뒤 얼굴 아래로 흰 무명천을 덮고는 누나들과 힘을 합해 벽 쪽으로 밀어 놓았다. 도청에서 가장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진수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한 걸음걸이로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장부에 기록한 인적 사항들을 벽보에 써서 도청 정문에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직접 보거나 전해 듣고 나타난 가족들에게 너는 흰천을 열어 죽은 몸들을 보여주었다. 신원이 확인되면 멀찍이 물러서서 오열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너무 험하지 않게만 대강 수습해 놓은 시신을 유족들은 목화솜으로 코와 귀를 막아주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렇게 간단한 염과 입관을 마친 사람들이 상무관으로 옮겨지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너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엔 유난히 신원 확인이 많이 돼 복도 여기저기에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처럼. 이튿날 아침 누나들과 너는 악취가 심한 몸들 며칠 민원실 뒤뜰에 내놓았다. 새로 실려오는 죽은 사람들을 눕힐 공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바쁜 걸음으로 상황실에서 건너온 진수형은 놀라며 물었다. 비가 오면 어쩌려고요? 죽은 사람들로 발디딜 곳 없는 통로를 당혹한 표정으로 둘러보는 진수형에게 마스크를 벗으며 선주 누나가 말했다. 여긴 너무 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저녁에 시신들이 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요? 상무관 사정은 어때요? 거긴 공간이 있지 않아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수영이 보낸 사람 넷이 왔다. 어디서 수비를 서다 왔는지 어깨에 총을 메고 전경부대가 버리고 간 방석모를 쓰고 있었다. 뒤뜰과 통로에 뉘어놓은 몸들을 그들이 트럭에 싣는 동안 너와 누나들은 각자 비품을 챙겼다. 먼저 출발한 트럭을 따라 천천히 상무관을 향해 걸었다. 화창한 오전이었다. 덜 자란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며 이마 언저리까지 내려온 낮은 가지를 너는 뜻없이 쥐었다 놓았다. 앞장서서 걸어선 은숙 누나가 먼저 상무관으로 들어섰다. 내가 따라 들어갔을 때 그녀는 거무스름한 피 얼룩이 묻은 면장갑을 움켜쥔 채 강당 가득 들어찬 관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뒤따라온 선주 누나가 내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칼을 질끈 손수건으로 묶으며 말했다. 거기선 계속 내보내기만 해서 몰랐는데 한 대다 모아놓으니 정말 많다.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는 유족들을 너는 보았다. 그들이 돌보는 관들 위에는 액자를 갖춘 영정사진들이 올라가 있었다. 환타병 2개가 나란히 머리맡에 놓인 관도 있었다. 유리병 하나에는 흰 들꽃 한 묶음이, 나머지 하나에는 양초가 꽂혀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진수형에게 양초 한 상자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초를 태우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 무명천이든 목관이든 갱지든 태극기든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면 그는 수첩에 적었다가 하루 안에 구해주었다. 아침마다 대인시장이나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기서 구하지 못한 것들은 시내의 목공소와 장의사, 포목점들을 찾아다니며 구한다고 그는 선주 누나에게 말했다. 집회에서 거친 성금이 아직 많이 남은 데다 도청에서 왔다고 하면 허락해 주거나 그냥 가져가라는 사람이 많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이제 시내에는 관이 동이 났다고 급한 대로 베니어판을 구해 목공소에서 짜고 있다고도 했다. 진수영이 50개들이 양초 상자 5개와 성냥갑을 놓고 간 아침, 너는 도청 본관과 별관을 구석구석 다니며 촛대로 쓸 음료수 병들을 모아왔다. 출입구의 탁자 앞에 서서 하나씩 양초를 밝힌 뒤 유리병에 꽂아 놓으면 유족들이 가져다 관 앞에 놓았다. 초가 넉넉해서 유족이 지키지 않는 관과 미확인 시신들의 머리맡까지 모두 밝힐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새 관들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왔다. 큰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번들거리는 얼굴로 유족들이 리어카에 관을 실어 오면 너는 관 사이의 간격을 좁혀 자리를 만들었다. 저녁이면 계엄군과 대치한 외곽 지역에서 총을 맞은 사람들이 실려왔다. 군의 총격에 직사하거나 응급실로 운반되던 중 숨이 끊어진 이들이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형상이 너무 생생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반투명한 창자들을 뱃속에 집어넣다 말고 은숙 누나는 강당 밖으로 뛰어나가 토하곤 했다. 코피가 잘 나는 체질이라는 선주 누나는 이따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스크 위로 콧잔등을 누른 채 강당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들에 비하면 너의 일은 여전히 어렵지 않았다. 민원실에서 했던 것처럼 장부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죽은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기록했다. 무명천을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옷핀에 갱지를 끼워 바로 숫자를 기입할 수 있게 준비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의 간격을 수시로 더 좁히고 관들의 간격도 더 좁혀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었다. 유난히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밤에는 간격을 만들 겨를도 공간도 없어서 얼기설기 관들의 모서리를 맞대 모조리 붙여놓았다. 그 밤 빽빽이 강당을 메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문득 둘러보며 마치 이곳에 집결하기로 약속한 군중 같다고 너는 생각했다. 소리치지도 움직이지도 손을 맞잡지도 않는 지독한 시치만을 뿜어내는 군중 속을 너는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운 채 바르게 걸어다녔다. 정말 비가 쏟아지겠어. 강당을 나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너는 생각한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뒷뜰을 향해 걸어가다가 너무 멀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건물 모퉁이에서 멈춘다. 마이크를 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들이 시킨 대로 무조건 무기를 돌려주고 항복할 순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우리 시민들의 시신을 돌려줘야 합니다. 끌고 간 시민 수백 명도 풀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의 진상을 전국에 밝혀서 우리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총기를 반납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
외치며 박수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부쩍 작아졌다고 너는 느낀다. 군인들이 철수한 다음 날 열린 집회를 너는 기억한다. 도청 옥상과 시계탑 위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바둠파시 거리에 건물 자리만 남겨놓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수십만 층의 탑을 아슬하게 쌓아 올리며 애국가를 불렀다. 수십만 개의 폭죽을 연달아 떨어뜨리는 것처럼 손뼉을 쳤다. 어제 아침 진수영이 선주 누나와 나누던 대화를 너는 들었다.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시민들을 모두 죽일 거란 소문이 돌고 있다고. 공포 때문에 집회의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수가 많아야 함부로 못 들어올 텐데. 느낌이 안 좋아요. 관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그냥 덮으란 말입니까? 먼저 가신 혼들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끝이 갈라져 있다. 반복되는 피라는 단어가 어쩐지 가슴을 답답하게 해. 너는 다시 입을 벌려 심호흡을 한다.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볼까? 지난 겨울 외할머니의 임종을 너는 떠올린다. 가벼운 감기가 폐렴이 되어 외할머니는 보름 가까이 입원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토요일 오후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문병을 갔다. 갑자기 외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해져 외삼촌 내외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너와 엄마 둘이서 임종을 지켰다. 어려서 외가에 가면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던 외할머니는 따라오니라 가만히 말하곤 앞장서서 걸었다. 광으로 쓰이는 어두욱한 방으로 너는 따라 들어갔다. 외할머니가 찬장문을 열 거란 걸, 제사 때 쓰려고 둔 유가와 강정을 꺼낼 거라는 걸 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유가를 받아들고 희죽 웃으면 외할머니도 실눈으로 웃었다. 그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외할머니의 임종은 조용한 것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오래전 부활절 달걀을 먹으려고 친구들과 몰려간 성경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국적인 곳으로 날아갔을 것 같지는 않았다. 불어 무섭게 만든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흰옷을 입고 안개 속을 서성일 것 같지도 않았다. 투둑 빗방울이 내 상고머리로 떨어진다. 얼굴을 들자 뺨으로도 이마로도 마구 떨어진다. 삽시간에 빗발이 되어 쏟아진다. 마이크를 쥔 남자가 다급히 외친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추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먼저 가신 혼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교름복 칼라 속으로 들어온 선뜻한 민물이 러닝 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혼의 눈물은 차갑구나. 팔뚝에 등에 소름이 돋는다. 비가 안 들이치는 출입문 앞 처마로 너는 뛰어 들어온다.
도청 앞 나무들이 힘차게 빗발을 튕겨내고 있다. 계단 안쪽 끝에 쪼그려 앉아 너는 얼마 전 생물 시간을 생각한다. 볕이 나른하던 5교시에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배웠던 게 다른 세상의 일 같다. 나무들은 하루에 딱 한 차례 숨 쉰다고 했다. 해가 뜨면 길게 길게 햇빛을 들이마셨다가 해가 지면 길게 길게 이산화탄소를 내쉰다고 했다. 그토록 참을성 있게 긴 숨을 들이쉬는 나무들의 입과 코로 저렇게 세찬 비가 퍼붓고 있다. 그 다른 세상이 계속됐다면 지난주에 너는 중간고사를 봤을 거다. 시험 끝이 일요일이니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을 거다. 지난 일주일이 실감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다른 세상의 시간이 더 이상 실감되지 않는다. 학교 앞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려고 혼자 집을 나선 지난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거리에 들어찬 무장 군인들이 어쩐지 무서워 너는 천변길로 내려가 걸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손에 든 양복 입은 남자와 갈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몇 차례 위쪽 도로에서 들리더니 총을 메고 곤봉을 쥔 군인 셋이 언덕배기를 타고 내려와 그 젊은 부부를 둘러쌌다. 누군가를 뒤쫓다 잘못 내려온 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저흰 지금 교회에. 양복 입은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사람의 팔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았다. 사람의 손,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살려주시오. 헐떡이며 남자가 외쳤다. 경련하던 남자의 발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곤봉을 내리쳤다. 곁에서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모른다. 덜덜 턱을 떨며 천변 언덕을 기어올라 거리로, 더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소스라치며 너는 얼굴을 든다. 오른쪽 어깨를 스친 손 때문이다. 차가운 무명 헝겊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가냘픈 홀령 같은 손길이다. 동호야, 따은 머리부터 흰 점퍼, 청바지 밑단까지 흠뻑 젖은 은숙 누나가 너를 향해 허리를 수그리며 웃는다. 뭘 그렇게 놀래? 해쓱한 얼굴로 너는 막연히 따라 웃는다. 그렇지. 혼한테 손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일어나기 미안해서. 내가 나오면 괜히 딴 사람도 따라 나올까 봐. 여긴 별일 없었어? 아무도 안 왔어. 너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한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 저쪽도 그랬어. 사람 많이 안 왔어. 은숙 누나가 내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는다. 점퍼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카스텔라와 요구르트를 꺼낸다. 성당 아줌마들이 나눠주길래 내 것도 받아왔어. 허기를 미처 의식 못하고 있었는데 너는 허겁지겁 비닐봉지를 찢는다. 한 입 가득 카스텔라를 문다. 은숙 누나가 요구르트의 은박 뚜껑을 뜯어내고는 너에게 건넨다. 지금부터 내가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 여기 와볼 사람들은 이제 다 왔다 갔나 봐. 난 비 별로 안 맞았는데 누나가 옷 갈아입고 와. 우물우물 카스테라를 씹으며 내가 대답한다. 목이 막혀 요구르트를 들이켠다. 너 땀냄새 많이 나.
도청서 먹고 잔 지 한참 됐잖아. 내 뺨이 붉어진다. 별관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늘 머리까지 함께 감았다. 시취가 뱄을 것 같아 밤이면 이를 딱딱 부딪히며 찬물로 몸도 씻었는데 소용없었나 보다. 집회에서 들었는데 계엄군이 오늘 밤에 들어온대. 집에 가면 이제 여기 오지 마. 은숙 누나가 문득 고개를 움츠린다.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간지럽히나 보다. 젖은 잔머리를 손끝으로 골라 점퍼깃 위로 빼내고는 그녀의 손동작을 너는 잠자코 지켜본다. 처음 봤을 때 귀엽다 싶게 통통하던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야위었다. 검고 우묵해진 그녀의 눈 언저리를 유심히 보다 너는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는 어린 새는 살았을 때 몸 어디에 있을까? 찌푸린 저 미간에? 후광처럼 정수리 뒤에? 아니면 심장 어디께에 있을까?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남은 빵을 입속에 우겨 넣으며 너는 말한다. 비 다 맞은 사람이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게 맞지. 그깟 땀 냄새 좀 나면 어때서? 그녀가 점퍼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더 꺼낸다. 누가 뺏어 먹냐? 천천히 좀 먹어. 이건 선주 언니 주려고 했는데. 너는 욕심껏 그걸 받아든다. 손톱을 세워 은박 뚜껑을 뜯으며 싱긋 웃는다. 선주 누나는 몰래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부터 또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걸어온다. 가까워지자마자 묻는다. 아무도 없어? 여태 혼자 있었어? 그러곤 포일에 싼 김밥 한 줄을 불쑥 내민다. 너와 나란히 계단에 걸터 앉아 차츰 잦아드는 빛발을 보며 그걸 나누어 먹는다. 내 친구는 아직 못 찾았냐? 무심히 툭 던지듯 그녀가 묻는다. 내가 고개를 젓자 이어 말한다. 여태 못 찾은 거 보면 군인들이 어디다 묻어버렸는갑다. 물 없이 삼킨 김밥이 잘 내려가도록 너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문지른다.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앞쪽에서 총 맞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갔어. 아무렇게나 더 튀어나올 것 같은 그녀의 말을 막으며 너는 말한다. 누나도 비 맞았는데 집에 갔다 와요. 은숙 누나는 옷 갈아입는다고 갔는데. 못하러 저녁에 일하면 또 땀 범벅 될 텐데. 그녀는 빈 알루미늄 포일을 접고 또 접어서 새끼손가락만 하게 만들어 움켜쥐고는 빛발을 바라다 본다. 그 옆얼굴이 말할 수 없이 침착하고 단단해 보여서 갑자기 너는 뭐든 묻고 싶어진다. 오늘 남는 사람들은 정말 다 죽어요? 묻지 않고 너는 망설인다. 죽을 것 같으면 도청을 비우고 다 같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누군 가고 누군 남아요? 그녀는 쥐고 있던 포일 조각을 화단에 던져버린다. 빈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피곤한 듯 눈두덩과 뺨, 이마와 귓바퀴까지 세차게 마른 세수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눈이 막 감기네. 별관 가서 소파 푹신한 데 찾아서 자고 와야겠다. 옷도 좀 말리고. 오종종한 앞니를 드러내며 그녀는 웃는다. 타일은 너에게 말한다. 어쩌냐? 너 혼자 여기 벌 세워서. 선주 누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군인들이 정대를 실어가 어디다 묻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정대는 어느 병원에선가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의식이 없어서 집에 전화를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 어제 오후 엄마와 작은 형과 함께 너를 데리러 왔을 때 정대를 찾아야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내가 우기자 엄마는 말했다. 중환자실부터 찾아볼 일이다. 병원마다 같이 찾아다녀보자. 엄마는 내 결혼복 소매를 움켜잡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널 봤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시상에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식이. 반쯤 웃으며 너는 말했다.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작은 형이 무섭게 정색을 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몰라 반에서 늘 1등이었지만 대학 시험에선 거푸 실수를 해 삼수를 하는 형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큰 데다 수염수티 무성해서 겨우 21살인데도 아저씨처럼 나이 들어 보였다. 서울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큰형은 오히려 얼굴이 곱고 체형이 작아서 휴가 때 내려와 셋이 있으면 다들 작은 형을 맞이로 봤다. 기관총하고 탱크가 있는 정예부대 계엄군이 6.25 때 쓰던 카빈총을 들고 있는 시민군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것 같냐? 작전 날짜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있다간 죽어. 작은 형에게 이 말을 쥐어 박힐까봐 너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 죽어? 여기서 잔일 거둔 거밖에 없는데. 세차게 팔을 잡아당겨 너는 엄마의 손을 떨쳐냈다. 걱정 마요. 며칠만 일 거들다가 들어갈게요. 정대 찾아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너는 상무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서히 개던 하늘이 별안간 눈부시게 밝아진다. 너는 일어서서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 본다. 군중들이 흩어진 텅 빈 광장이 보인다. 검고 흰옷 입은 유족들이 335 분수대 앞에 모여 서 있다. 연단 아래 놓인 관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형들이 보인다. 누가 누군지 구별하려고 가늘게 뜬 네 꺼풀 눈이 빗속에서 파르르 떨린다. 눈꺼풀의 경련이 뺨까지 번진다. 처음 누나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 역전에서 총을 맞은 두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으로 행진해 있던 날, 중절모를 쓴 노인부터 12살의 아이들, 색색의 양산을 쓴 여자들까지 인사니내를 이뤘던 저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대를 본 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아니, 정대와 너는 처음부터 손을 맞잡고 선두의 열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를 찢는 총소리에 모두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공포다. 괜찮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대열로 돌아가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총소리가 귀를 찢었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 하고 너는 달렸다. 셔터가 내려진 전자제품점 옆 담벼락에 아저씨 셋과 함께 붙어섰다. 그들의 일행인 듯한 남자가 합류하려고 달려오다 어깨에서 피를 뿜으며 엎어졌다. 시상에 옥상이여. 내 옆에 서 있던 머리가 반쯤 벗어진 아저씨가 숨차게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영규를 쐈어. 옆 빌딩 옥상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비트적 일어나려던 남자의 등이 튀어올랐다. 배에서부터 번진 피가 삽시간에 상반신을 감쌌다. 옆에 선 아저씨들의 얼굴을 너는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머리가 벗어진 아저씨가 입을 막으며
소리 없이 떨었다.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 가운데 쓰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봤다.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운동화가 벗겨진 맨발이 꿈틀거린 것 같았다. 내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입을 막고 떨던 아저씨가 내 어깨를 붙들었다. 동시에 옆 골목에서 청년들 셋이 달려나갔다. 쓰러진 사람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막 일으키려 했을 때 광장 중앙의 군인들 쪽에서 연발 총성이 터졌다. 맥없이 청년들이 쓰러졌다. 너는 거리 맞은편의 넓은 골목을 건너다 봤다. 30여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양쪽 담벼락에 붙어 서서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뒤 30분쯤 지나 맞은편 골목에서 유난히 키가 작은 아저씨가 한달음에 뛰쳐나왔다.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다시 연발 총성이 울리고 그가 쓰러지자 여태 너를 붙들고 있던 아저씨가 두꺼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며 말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여. 아저씨가 내 눈에서 손을 뗀 순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맞은편 골목의 남자 둘이 쓰러진 젊은 여자를 향해 달려가 팔을 잡고 일으키는 것을 너는 봤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성이 울렸다. 남자들이 나동그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정적 속에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군인들이 대열에서 2인 1조로 20여 명이 걸어 나왔다. 앞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를 기다린 듯 옆 골목과 맞은편 골목에서도 연함 명이 달려나가 뒤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들쳐업었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정대를 향해 그들처럼 달려가지 않았다. 내 곁에 있던 아저씨들은 숨이 끊어진 일행을 업고 서둘러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갑자기 혼자 남은 너는 겁에 질려 저격수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벽에 바싹 몸을 붙인 채 광장을 등지고 빠르게 걸었다. 그 오후 집은 고요했다. 엄마는 난리통에도 대인시장의 피역 가게에 나가 있었고 얼마 전 가죽 원단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있었다. 반쯤 잠긴 철제 대문을 힘주어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자 작은 형이 제 방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동호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우렁우렁 울려왔다. 동호 들어왔냐?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호야, 왔으면 이리 들어와 허리 좀 밟아봐라. 못 들은 척 너는 화단가로 가서 펌프질을 했다. 차갑고 맑은 물로 양은 대야를 채웠다. 두 손을 먼저 물속에 넣고 이어 얼굴을 담갔다. 고개를 들자 얼굴과 목에서 물이 흘렀다. 동호야, 밖에 동호 아니냐? 이리 좀 와봐라. 물이 흐르는 두 손바닥을 젖은 눈꺼풀에 얹은 채 너는 대돌 위에 얼마간 서 있었다. 운동화를 벗고 마루를 건너가 안방문을 열었다. 쑥뜸 냄새가 자욱한 방에 아버지가 엎드려 있었다. 조금 아까 또 삐끗해버려갖고 일어나지 못하겠다. 엉덩이 쪽으로 조금만 밟아봐라. 너는 양말을 벗었다. 아버지의 허리 아래쪽에 오른발을 올리고 반쯤만 몸무게를 실었다. 어딜 쏘댕기다 오냐? 너희 엄마가 너 들어왔는지 물어보려고 몇 번 전화했는지 아냐? 데모하는 데는 근처도 가면 안 된다.
간밤에 신역에서 총을 쏴갖고 사람이 죽었더만은. 말이 안 되제. 맨주먹으로 총을 어떻게 당한다냐? 너는 익숙한 동작으로 발을 바꿔 아버지의 척추와 엉치뼈 사이를 조심조심 밟았다. 아이고 거기, 그래 거기다, 시원하다. 안방을 나온 너는 부엌머리 내 방으로 들어갔다. 공처럼 허리를 말고 장판 바닥에 누웠다. 정신을 잃듯 잠속으로 빨려든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억할 수 없는 무서운 꿈에 퍼뜩 눈을 떴다. 꿈보다 무서운 생시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채 정대의 방에선 당연히 누구의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이 켜지지 않을 것이다. 열쇠는 대돌 옆 오지 항아리 속에 꼼짝 않고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정적 속에서 너는 정대의 얼굴을 떠올렸다. 연한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꿈틀거리던 모습을 기억한 순간 불덩어리가 명치를 막은 것 같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숨을 쉬려고 너는 평소의 정대를 생각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정대를 생각했다. 여태 초등학생같이 키가 안 자란 정대. 그래서 정미 누나가 빠듯한 형편에도 우유를 배달시켜 먹이는 정대. 정미 누나와 친남매가 맞나 싶게 못생긴 정대. 단추구멍 같은 눈에 콧잔등이 번번한 정대. 그래도 귀염성이 있어서 그 코를 찡그리며 웃는 모습만으로도 누구든 웃겨버리는 정대. 소풍날 장기자랑에선 보고같이 뺨을 부풀리며 디스코를 쳐서 무서운 담임까지 폭소를 터뜨리게 한 정대. 공부보다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정대. 누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문계고 입시 준비를 하는 정대. 누나 몰래 신문 수급 일을 하는 정대. 초겨울부터 볼이 빨갛게 트고 손등에 흉한 사마귀가 돋는 정대. 너와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 제가 무슨 국가대표라고 스매싱만 하는 정대. 천연스럽게 칠판 지우개를 책가방에 담던 정대. 이건 뭐 타러 가져가? 우리 누나 주려고. 너희 누난 이걸 뭐에다 쓰게? 글쎄 이게 자꾸 생각난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 주번이 더 재미있었다지 뭐냐. 한 번은 만우절이라고 애들이 칠판 가득 글자를 써놨더래. 총각 선생이 지우느라 고생인 줄 알았더니 주번 누구냐고 호통을 쳐서 누나가 나가서 열심히 지웠대. 다들 수업하는데 혼자 복도에서 창문 열어놓고 이걸 막대기로 탁탁 털었대. 중학교 2년 다닌 것 중에 희한하게 그때가 제일 생각난다지 뭐냐. 차가운 밤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너는 일어섰다. 슬리퍼를 끌고 좁은 마당을 건너 사랑채 앞에 섰다. 어깨까지 쑥 들어가는 깊은 오지 항아리를 뒤적여 망치와 장도리 아래 달그락거리는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고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일요일 밤 울먹이는 정대를 달래며 정미 누나가 갔을 만한 데를 적어봤던 공책도 안진뱅이 책상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야학, 공장, 가끔 가던 교회, 일곡동 오촌 당숙네. 다음날 아침부터 정대와 함께 그곳들을 찾아다녔지만 정미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두워지는 텅 빈 방 가운데 서서 너는 마른 눈두덩을 손등으로 비볐다. 뜨겁게 살이 일어날 때까지 비볐다. 정대의 책상 앞에 앉아 보았다가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고통이 느껴지는 가슴뼈 가운데 오목한 곳을 주먹으로 눌렀다.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내가 친구냐?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20살, 정미 누나도 키가 작다. 조금 짧다 싶은 단발머리여서 뒤에서 보면 여중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생 같다. 앞에서 봐도 화장을 안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인다. 그걸 자신도 아는지 늘 10개 화장을 한다. 서서 하는 일이라 발이 부을 텐데 출퇴근길엔 꼭 굽이 있는 구두를 신는다. 누군가를 때리기는커녕 화 한 번 시원하게 내본 적 없을 것처럼 걸음이 가볍고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다. 하지만 정대는 혀를 내두르며 너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버지보다도 누나가 훨씬 무서워. 정대네가 사랑채에 새들어 산지 이태가 되도록 너는 정미 누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 그녀가 다니는 방직 공장은 야근이 잦았다. 정대도 수금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곤 해서 누나에겐 도서관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겨울엔 자주 사랑채 연탄불이 꺼졌다. 어쩌다 동생보다 일찍 들어온 저녁이면 정미 누나는 부엌머리 내 방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고단한 얼굴로 짧은 단발머리 귀 뒤로 넘기고는 저 연탄불 좀 하고 어렵게 입을 떼었다. 그때마다 너는 점퍼도 안 걸치고 날쌔게 아궁이로 달려나갔다. 불붙은 연탄을 골라 부지깽이째 건네주면 그녀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으로 내가 정미 누나와 긴 이야기를 나눠본 건 작년 초겨울 저녁이었다. 정대는 책가방만 던져놓고 수금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너는 금세 알아들었다. 차갑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겹겹이 감싼 것을 손끝으로 뭔가를 겁내는 듯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 얼른 문을 열고 나간 너에게 그녀는 물었다. 혹시 너 1학년 교과서 다 버렸어? 1학년 거요? 되묻는 너에게 그녀는 12월부터 야학에 다니게 되었다고 주섬주섬 말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함부로 잔업을 못 시킨대. 월급도 오를 거래. 이 기회에 공부 좀 해보려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1학년 거부터 먼저 훑어보고 정대 방학하면 2학년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너는 다락에 올라갔다. 먼지 묻은 교과서들과 참고서 몇 권을 안고 나오자 정미 누나 눈이 커졌다. 세상에 너는 머시매가 어쩌면 이렇게 착실하냐. 우리 정대는 다 내버렸던데. 책들을 안아들며 그녀는 너에게 당부했다. 정대한테 말하지 마라. 안 그래도 저 때문에 내가 학교 못 다녔다고 눈치 보는데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만 모르는 척 해줘. 얼굴에서 무슨 풀꽃 같은 게 연달아 피어나는 것처럼 눈웃음을 짓는 그녀의 얼굴을 너는 멍하게 바라보았다. 혹시 알아? 정대 대학 보낸 다음엔 나도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몰래 공부하겠다는 건지 그때 너는 궁금했다. 저렇게 조그만 등으로 참고서를 펼치면 가려지기나 할까? 2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정대도 일찍 자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는데 그렇게 잠깐 궁금했을 뿐인데 그 후로 자꾸 떠올랐다. 잠든 정대의 머리맡에서 내 교과서를 펼칠 통통한 손, 조그만 입술을 달싹이며 외울 단어들. 세상에 너는 머시매가 어쩌면 이렇게 착실하냐. 생글거리던 눈, 고단한 미소, 부드러운 손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노크 소리. 그것들이 가슴을 저며 너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그녀가 걸어 나오는 기척, 펌프로 물을 길어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불을 둘둘 말고 문 쪽으로 기어가 잠에 취한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짐칸 가득 관을 실은 두 번째 트럭이 상무관 앞에 정차한다. 햇빛 때문에 더 가늘게 뜬 내 눈에 운전석 옆 좌석에서 진수영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빠른 걸음을 내 앞에서 멈추며 그가 말한다. 6시에 여긴 문 닫는다. 넌 그때 집에 가라. 더듬더듬 너는 묻는다. 저 안에 사람들은 누가 지켜요? 오늘 밤에 군인들이 들어와. 유족들도 다 집에 보낼 거야. 6시 이후엔 아무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여기까지 와요?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도 폭도라고 다 쏴 죽일 거란 말이 있는데 여기 시신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만둘 것 같으냐? 그는 화가 난 듯 단호한 걸음걸이로 너를 지나쳐 강당으로 들어간다. 유족들에게 같은 말을 하려는 모양이다. 검은 마분지를 댄 장부를 보물처럼 가슴에 안은 채 너는 진수형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젖은 머리칼과 셔츠와 청바지를, 고개를 젓거나 주걱거리는 유족들의 옆모습을 본다. 높게 떨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여기서 우레기하고 같이 죽을라요. 강당 안쪽에서 정수리까지 무명천을 쓰고 누워있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는 문득 바라본다. 모서리에 사람에게서 눈이 떼어지지 않는다. 민원실 복도에서 처음 저 사람을 본 순간 너는 정미 누나를 떠올렸었다. 그때 이미 부패가 시작된 얼굴은 깊은 칼자국에 벌어져 이목구비를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딘가 비슷한 것 같았다. 비슷한 주름치마를 입은 모습을 봤던 것도 같았다. 하지만 저런 아주 흔한 물방울 무늬 치마가 아닌가. 저런 치마를 입고 일요일에 나가는 걸 확실히 본 것도 아니지 않나. 정미 누나의 머리카락이 저렇게 짧았던가. 저런 단발은 진짜 여중생만 하는 거 아닌가. 절약이 몸에 밴 정미 누나가 여름도 아닌데 뭐타러 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을까. 하지만 너는 그녀의 맨발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검푸른 파달만한 점이 그녀의 무릎 위쪽에 있었는지는 정대가 알 것이다. 정대가 있어야 저 사람이 정미 누나가 아니란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대를 찾으려면 거꾸로 정미 누나가 있어야 한다. 정미 누나라면 시내 모든 병원을 샅샅이 뒤져 회복실에서 막 의식을 차린 정대를 찾아낼 것이다. 죽어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안 간다고, 3학년 한반 개설된 실업계 준비반에 들어가겠다고 2월에 집을 나간 정대를 하루 만에 귀신같이 만화방에서 찾아내 귀를 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토록 조그맣고 조용한 사람에게 절절매는 정대의 모습에 엄마와 작은 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과묵한 내 아버지도 허공에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참았다. 그날 자정까지 사랑채에선 남매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나직하던 음성이 조금 높아지는가 싶으면 누군가가 다정히 달래고, 누군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누군가가 나직히 달래는 사이, 부엌머리 방에서 까무룩이 잠들 때까지 너는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와 달래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를 점점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너는 상무관 출입구의 탁자 앞에 앉아 있다. 탁자 왼편에 장부를 펼쳐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나 주소를 16절 갱지에 큼직하게 옮겨 적는다. 오늘 밤 시민군이 모두 죽더라도 유족에게 확실히 연락할 방법이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진수영이 말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6시 안에 이것들을 정리해 관마다 붙여놓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동호야 하고 부르는 소리에 너는 고개를 든다. 엄마가 트럭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다. 이번엔 작은 형 없이 혼자다. 가게에 나갈 때 교복처럼 입는 회색 블라우스에
헐렁한 검은 바지를 입었다. 늘 단정히 빗는 커트 머리가 비에 젖어 부세부세 헝클어졌다는 것만 평소와 다르다. 너도 모르게 반갑게 일어서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멈춘다. 엄마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와 내 손을 잡는다. 집에 가자.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섭게 손을 끌어당기는 엄마를 떨쳐내려고 너는 손목을 뒤튼다. 남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들을 하나씩 떼어낸다. 군대가 들어온단다. 집에 가자. 억센 엄마의 손가락을 마침내 다 떼어냈다. 너는 날쌔게 강당 안으로 도망친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엄마를, 집으로 관을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이 가로막는다. 6시에 여기 문을 닫는데요, 엄마. 행렬 사이로 너와 눈을 맞추려고 엄마가 깨금 발을 디딘다. 우는 아이처럼 힘껏 찡그린 그녀의 이마를 향해 너는 목소리를 높인다.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엄마의 얼굴이 그제야 펴진다. 꼭 그래라이. 그녀가 말한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엄마가 간지 1시경이 채 되지 않아 한눈에 더워 보이는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을 보고 너는 다시 일어선다. 노인은 새하얗게 센 머리에 먹색 중절모를 쓰고 주먹 지팡이를 흙바닥에 짚으며 후두루둘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갱지들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장부와 볼펜으로 눌러놓고 너는 계단을 내려간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쇳녀. 이가 빠져 불분명한 발음으로 노인이 말한다. 내가 어저께 화순서 경운기 얻어 타고 왔어. 경운기가 시내로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군인들 안 지키는 산길을 겨우겨우 넘어갔고. 노인이 숨을 몰아쉰다. 입가에 희고 성근 터럭들에 회색 침방울이 맺힌다. 평지도 잘 걷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산을 넘어왔다는 건지 너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막둥이는 벙어리여. 애려서 열병을 알아서 말을 못해. 엊그저께 광주서 내려온 사람이 그란디 시내에서 군인들이 벙어리를 곤봉으로 두드려 죽였다고. 벌써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노인을 부축해 너는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네 쇳녀는 전대 앞에서 자취하면서 학교 댕긴 뒤 어쩌녁에 집에 가본 게 행방불명이라서 벌써 며칠 전부터 주인도 못 보고 이웃들도 못 봤다요. 강당에 들어서면 너는 마스크를 쓴다.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철수하기 위해 음료수병과 신문지, 얼음주머니와 영정사진들을 보자기로 싸고 있다. 안전한 집으로 관을 옮길 것인지 그냥 여기로 둘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유족들도 보인다. 이제 노인은 내 부축을 마다한다. 꾸깃꾸깃한 가재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앞서 걸어간다. 흰천 위로 드러난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채머리를 흔든다. 규칙적으로 내리꽂히는 주먹지팡이 소리를 고무를 깔아놓은 강당 바닥이 둔하게 삼켜준다. 저 사람들은 누구여? 왜 얼굴을 가려놨는가? 정수리까지 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노인이 묻는다. 의무를 피하고 싶어 너는 주저한다. 이 순간이면 언제나 주저했다. 피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무명천을 들추면 길게 찢긴 얼굴, 베어진 어깨, 블라우스 사이로 썩어가는 젖무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면 그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본관 지하 식당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잠들었다가도 퍼뜩 눈이 떠졌다. 총검이 내 얼굴을, 가슴을 베고 찌르는 환각에 몸을 뒤틀었다. 너는 앞장서서 모서리에 사람을 향해 걷는다. 거대한 자석 같은 게 힘껏 밀어내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뒷걸음질 치려 한다. 그걸 이기려고 어깨를 앞으로 수그리고 걷는다. 천을 걷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파르스름한 촛불의 눈동자 아래로 반투명한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다.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너는 눈을 감지 않는다. 피가 비칠 때까지 입술 안쪽을 악물며 천을 걷는다. 걷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달아났을 거다라고 이를 악물며 너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채머리 떠는 노인의 얼굴을 너는 돌아본다. 손녀 따님인가요? 묻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기다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적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 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2장 검은 숨.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붙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다가왔어. 얼룩덜룩한 군복에 철모를 쓰고 팔엔 적십자 원장을 차고서 빠르게. 그들은 2인 1조로 우리들의 몸을 들어올려 군용 트럭에 던져 넣기 시작했어. 곡물자루들을 운반하는 것 같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난 내 몸을 놓치지 않으려고 뺨에 목덜미에 어른어른 매달려 트럭에 올라탔어.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였어. 그러니까 혼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였어. 지척에 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어.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 따윈 의미 없는 거였어. 내 몸은 다른 몸들과 함께 묵묵히 흔들리며 트럭에 실려갔어.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낸 내 얼굴은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했어.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본 건 처음이라 더 낯설게 보였어. 시시각각 저녁이 오고 있었어. 시가지를 벗어난 트럭은 어둑한 벌판 가운데로 난 텅 빈 길을 달렸어. 참나무들이 우거진 낮은 언덕길을 오르자 철문이 나타났어. 트럭이 잠시 멈추자 보초병 둘이 경례를 붙였어. 보초병들이 철문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다시 한 번, 길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어. 트럭은 거기서부터 좀 더 언덕길로 올라가 단층 콘크리트 건물과 참나무 숲 사이 공터에서 멈췄어. 그들이 운전석에서 걸어 나왔어. 트럭 후미에 잠금쇠를 푼 뒤
다시 2인 1조로 우리들의 팔다리를 잡고 나르기 시작했어. 턱으로, 뺨으로 미끄러지며 매달려 내 몸을 따라가면서 나는 불 켜진 단층 건물을 올려다봤어. 무슨 건물인지 알고 싶었어. 여기가 어딘지, 지금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터 뒤에 덤불숲 사이로 그들은 들어갔어.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열십자로 차곡차곡 몸들을 쌓아 올렸어. 내 몸은 아래에서 두 번째 끼어 납작하게 짓눌렸어. 그렇게 짓눌려도 더 이상 흘러나올 피는 없었어. 고개가 뒤로 꺾인 채 눈을 감고 반쯤 입을 벌린 내 얼굴은 숲 그늘에 가려 더 창백히 보였어. 맨 위에 놓인 남자의 몸에다 그들이 가만히를 덮자 이제 몸들의 탑은 수십 개의 다리를 지닌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되었어. 그들이 가고 나자 더 어두워졌어. 하늘 서쪽에 남아있던 희미한 잔광이 서서히 사라졌어. 나는 몸들의 탑 위에 어른어른 머물러 있었고 반달을 감싼 연회색 구름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빛이 만든 덤불숲 그림자가 죽은 얼굴들 위로 기이한 문신 같은 모양을 새겨 놓았어.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다가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 혼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 마침내 체념한 듯 그것이 떨어져 나가자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밤이 깊어지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 무엇인가 조용히 내 그림자에 닿는가 싶으면 그때마다 다른 혼들이었어. 손도 발도 얼굴도 혀도 없는 우리는 가만히 그림자를 맞댄 채 서로가 누구인지 생각에 잠겼고 결국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 한 그림자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구름에 쌓인 반달이 눈동자처럼 나를 마주본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지 텅 빈 은빛 돌, 생명이 살지 않는 거대하고 황량한 암석 덩어리일 뿐이었어. 너를 문득 떠올린 건 그 낯설고 생생한 밤이 끝나갈 무렵 먹색 하늘에 마침내 파르스름한 새벽빛이 베어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 그렇지.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내가 헝겊인형처럼 고꾸라지기 전까지,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던 발소리들, 고막을 찢는 총소리들 속에서 내가 팔을 뻗어 올릴 때까지, 옆구리에서 솟구친 피가 따뜻하게 어깨로 목덜미로 번지는 걸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함께 있었는데. 풀벌레들이 소리내어 날개를 떨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새들이 높은 음조로 울기 시작했어. 검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눈부시게 잎스치는 소리를 냈어. 창백한 해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맹렬하게 하늘의 중앙을 향해 전진해 올라갔어. 덤불숲 뒤에 쌓인 우리들의 몸은 이제 햇빛을 받아 썩기 시작했어. 먹피가 굳은 자리에 새파리들과 날파리떼가 날아와 앉았어. 그것들이 앞다리를 비비고 기어다니고 날아오르고 다시 내려앉는 걸 지켜보며
난 내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었어. 내 몸이 몸들의 탑 속에 끼어 있는지 찾고 싶었지만 간밤에 어른어른 나를 어루만졌던 혼들 중에 내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자력에 붙들린 듯 내 몸에서 멀어질 수 없었어. 내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불현듯 깨달았어. 이곳에 너는 없었어. 넌 여기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살아 있었어. 그러니까 혼이란 건 가까이 있는 혼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만은 온 힘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였어. 이 낯선 덤불숲 아래에서 썩어가는 수많은 몸들 사이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나는 무서워졌어. 더 무서워진 건 그 다음 순간이었어. 두려움을 견디며 나는 누나를 생각했어. 이글거리는 태양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팽팽히 기우는 걸 보면서 뚫어지게 내 얼굴을, 감긴 눈꺼풀들을 들여다보면서 누나만을 생각했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느껴졌어. 누나는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어. 혀도 목소리도 없이 신음하려고 하자 눈물 대신 피와 진물이 새어나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눈이 없는데 어디서 피가 흐르는 걸까? 어디서 통증이 느껴지는 걸까?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내 창백한 얼굴을 나는 들여다봤어. 더러운 내 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핏물이 산화돼 진한 벽돌색이 된 손톱들 위로 소리 없이 불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 더 이상 내가 16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36, 46살 같은 나이들도 여리고 조그맣게 느껴졌어. 66, 아니 76살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어. 더 이상 나는 학년에서 제일 작은 정대가 아니었어. 세상에서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박정대가 아니었어. 이상하고 격렬한 힘이 생겨나 있었는데 그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거였어.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생각할수록 그 낯선 힘은 단단해졌어. 눈도 뺨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진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어. 어디선가 누나의 혼도 어른거리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딜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계속해서 내 몸은 썩어갔어. 벌어진 상처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날파리들이 엉겼어. 눈꺼풀과 입술에 내려앉은 쉬파리들이 검고 가느다란 발을 비비며 천천히 움직였어. 참나무 숲 우둥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쏘며 해가 저물어갈 무렵 누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데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를 죽인 사람과 누나를 죽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그들에게도 혼이 있을 테니 생각하고 생각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몸을 버리고 싶었어. 죽은 그 몸뚱이로부터 얇고 팽팽한 거미줄같이 뻗어나와 끌어당기는 힘을 잘라내고 싶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스름이 내리자 새들이 울음을 그쳤어. 낮에 울던 풀벌레들보다 가냘픈 소리를 내는 밤의 풀벌레들이 날개를 떨기 시작했어.
완전히 어두워지자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닿아왔어. 어른어른 서로의 언저리를 어루만지다 우리는 흩어졌어. 어쩌면 우린 낮 동안 떼약볕 아래 꼼짝 않고 머무르며 비슷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았어. 밤이 되어서야 몸의 자력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나올 힘을 얻은 것 같았어. 그들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졌고 서로를 알고 싶어 했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두 번의 쇳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랐어.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 트럭 전조등 불빛이 날카롭게 날아들었어. 불빛이 우리들의 몸을 비추며 움직이자 얼굴마다 검은 문신처럼 새겨져 있던 덤불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함께 움직였어. 이번에 그들은 둘뿐이었어. 그들은 새로운 죽은 몸들의 팔다리를 붙잡고 하나씩 우리 쪽으로 날아왔어. 둔기에 두개골이 함몰되고 상의가 피로 얼룩진 몸 넷과 푸른 줄무늬 환자복 차림의 몸 하나였어. 그들은 우리들의 몸 곁에 다시 열 십자로 그 몸들을 낮게 쌓았어. 환자복을 입은 몸을 맨 위에 쌓은 뒤 가마니로 덮고는 뒤로 물러섰어. 그들의 찌푸린 미간과 텅 빈 눈 두 쌍을 지켜보며 나는 알았어. 하루 사이 우리들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그들이 트럭에 시동을 거는 동안 나는 어른어른 그 몸들에게 다가갔어. 나뿐 아니라 다른 혼의 그림자들도 다가와 그 몸들을 애워싸는 게 느껴졌어. 두개골이 함몰된 남자와 여자들의 옷에선 아직 연한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어. 머리 쪽에서부터 물을 끼얹었는지 얼굴들만은 대강 씻겨 이목구비가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어. 그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환자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가마니를 가슴에 덮고 누운 그는 누구보다도 청결했어. 그의 몸을 누군가가 씻어주었어. 환부를 꿰매고 약을 발라주었어. 그의 머리에 친친 둘러진 붕대가 어둠 속에 하얗게 빛났어. 똑같은 죽은 몸인데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몸이 한없이 고귀해 보여서 나는 이상한 슬픔과 질투를 느꼈어. 몸들의 높은 탑 아래 짐승처럼 끼어있는 내 몸이 부끄럽고 증오스러웠어. 그래, 그 순간부터 내 몸을 증오하게 되었어.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 악취를 뿜으며 썩어가는 더러운 얼굴들을.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다면, 깜빡 잠들 수 있다면, 캄캄한 의식의 밑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칠 수 있다면, 꿈속으로 숨을 수 있다면, 아니 기억 속으로라도. 종래가 유난히 길던 너의 반 복도에서 서성이며 너를 기다리던 작년 여름으로 내 담임이 앞문으로 나오는 걸 보고 얼른 가방을 고쳐들던 순간으로 다른 애들은 다 나오는데 내가 안 보여 교실로 들어갔다가 칠판을 쥐고 있는 너를 큰 소리로 부르던 순간으로 뭐하냐? 주번이다. 너 지난주에도 주번 했잖아. 누가 미팅 간다고 그래서 바꿔줬지. 병신. 우리가 마주보고 실없이 웃은 순간 콧속에 분필가루가 들어와 재채기가 날 것 같던 순간 내가 털어놓은 칠판 지우개를 슬그머니 가방에 넣은 순간 어리둥절해하는 내 얼굴을 향해 자랑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아닌
누나 이야기를 꺼낸 순간 그날 밤 난 혼이불을 배에 감고 누워 일찍 잠든 척하고 있었지. 언제나처럼 야근을 하고 들어온 누나가 언제나처럼 세면장에 상을 펴고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먹는 소리가 들렸어. 씻고 이를 닦은 누나가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와 창문으로 다가가는 옆모습을 난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어. 모기향이 잘 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누나는 내가 창틀에 세워놓은 칠판 지우개를 발견하고 웃었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누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헝겊지우개를 한 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았지. 언제나처럼 나에게서 멀리 이불을 펴고 누웠다가 가만가만 무릎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잠든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나는 정말로 눈을 꼭 감았지. 누나가 내 이마를 한 번, 뺨을 한 번 쓰다듬곤 이부자리로 돌아갔어. 좀 전에 들렸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렸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캄캄한 이 덤불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내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밤의 모든 것. 늦은 밤 창문으로 불어들어오던 습기찬 바람. 그게 벗은 발등에 부드럽게 닿던 감촉. 잠든 누나로부터 희미하게 날아오는 로션과 파스 냄새. 삐르르 삐르르 숨죽여 울던 마당의 풀벌레들. 우리 방 앞으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접시꽃들. 내 부엌머리 방 맞은편 블록담을 타고 오르는 흐드러진 들장미들의 기척. 누나가 두 번 쓰다듬어준 내 얼굴. 누나가 사랑한 내 눈 감은 얼굴. 더 많은 기억이 필요했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이어가야 했어. 여름밤 마당에서 등목을 했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보물 같은 펌프로 막 길어올린 차가운 물을 내가 양동이째 내 끈끈한 등에 끼얹었지. 으흐, 몸서리치는 나를 보고 너는 웃었지. 천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 뭉클뭉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 내 하얀 하복 셔츠가 날개같이 퍼덕였지. 뒤에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지. 내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더 신이 나서 페달을 밟았지. 초파일이 마침 일요일이었을 때였지. 엄마를 모신 절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누나와 함께 강진에 내려왔지. 시외버스 창밖으로 봄날의 논뱀이들이 보였지. 누나, 온 세상이 어항이야. 모를 내기 직전에 맑은 논물에 하늘이 끝없이 비쳐 있었지. 아카시아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나도 모르게 코가 벌름거려졌지. 누나가 핵감자를 쪄줬지. 혀를 대어가며 그걸 후후 불어 먹었지. 설탕같이 부스러지는 수박을 먹었지. 새까만 보석 같은 씨앗들까지 꼭꼭 씹어 먹었지. 국화빵 봉지를 스웨터 속 왼쪽 가슴에 품고 누나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렸지. 두 발은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지. 심장만 헐헐 타는 것 같았지.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지.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될 여자. 얼굴을 모르는 그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던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할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고요한 낮과 밤들이 지나갔어. 새벽과 저녁의 푸른 어스름들이 지나갔어. 자정마다 찾아오는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날카로운 전조등 불빛들이 지나갔어. 그들이 다녀갈 때마다 가마니에 덮인 몸들의 탑이 하나씩 늘어갔어. 총을 맞은 대신 머리가 움푹 으깨어지고 어깨가 탈골된 몸들, 그 사이 드문드문 섞인 환자복의 흰 붕대 감은 깨끗한 몸들. 한 번은 그들이 쌓아놓고 간 열몇 사람들의 몸들에게서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 목이 잘려나간 게 아니란 걸, 흰 페인트 칠로 얼굴이 지워졌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른어른 뒤로 물러났어. 새하얀 은박지 같은 얼굴들이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덤불숲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 눈도 코도 입술도 없이 허공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이 몸들이 모두 그 거리에 함께 있었을까? 함께 소리치고 함께 노래 부르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는 버스와 택시들을 향해 환호하던 군중 속에 이 몸들이 나와 함께 있었을까?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내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의 행렬이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넣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탑을 잃었던 몸들이 가장 먼저 썩어 빈대 없이 흰 구더기가 들끓었어. 내 얼굴이 거뭇거뭇 썩어가 이목구비가 문드러지는 걸, 윤곽선이 무너져 누구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어가는 걸 나는 묵묵히 지켜봤어. 밤이 이슥해지면 차츰 수요도 많아진 그림자들이 내 그림자에 기대어 왔어. 여전히 눈도 손도 혀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맞아주었어. 서로가 누군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서로가 얼마나 오래 함께였는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 처음부터 함께였던 그림자와 새로운 그림자가 나란히 내 그림자에 겹쳐질 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척을 구별할 수 있었어. 어떤 그림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을 오래 견뎠던 것 같았어. 손톱 아래마다 진한 보랏빛 상처가 있던, 옷이 젖어 있던 몸들의 혼이었을까? 그들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 끝에 닿았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의 기척이 저릿하게 전해져 왔어. 만약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흘렀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될 수 있었을까? 마침내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주고받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밤이 왔어. 오후에 비가 몹시 내린 날이었어. 세찬 비에 우리들의 피는 깨끗이 씻겼고 씻긴 뒤에 더 빠르게 썩어갔어. 검푸르게 변색된 얼굴들이 보름개의 달빛에 흐릿하게 빛났어.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자정이 되기 전에 왔어. 그들이 다가오는 기척에 나는 언제나처럼 몸들의 탑에서 비껴나 덤불숲 그림자에 기대어 어른거렸어.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늘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 여섯이었어. 그들은 몸들의 팔다리를 함부로 움켜잡고 날라와서는 어째서인지 열 십자의 내 귀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되는 대로 쌓았어. 냄새를 견딜 수 없다는 듯 코와 입을 막으며 물러나 공허한 눈으로 몸들의 탑들을 바라보았어. 그들 중 하나가 트럭으로 돌아가 두 손에 커다란 석유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어. 허리와 어깨와 팔로 플라스틱 통들의 무게를 버티며 비틀거리며 우리들의 몸을 향해 다가왔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생각했어.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냘프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파닥이며 내 그림자에 서로의 그림자들에 스며들었어. 떨며 허공에서 만났다가 이내 흩어지고 다시 언저리로 겹쳐지며 소리 없이 파닥였어.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 중 두 사람이 걸어나가 석유통을 받아들었어. 침착하게 뚜껑을 열고 몸들의 탑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우리들의 몸 모두에게 고르게, 공평하게 통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털어 뿌린 다음 그들은 뒤로 물러섰어. 마른 덤불에 불을 붙여 힘껏 던졌어. 우리들의 몸에 달라붙어 썩어가던 피 묻은 옷들이 가장 먼저 타서 재가 되었어. 다음으로 머리카락과 잔털들이 살같이 근육이 내장이 타들어갔어. 숲을 집어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어. 대낮같이 공터가 밝아졌어. 그때 알았어. 우리들을 여기 머물게 했던 게 바로 저 살갗과 머리털과 근육과 내장이었다는 것을. 몸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빠르게 허약해지기 시작했어. 덤불숲 사이사이로 물러나 서로의 그림자를 스치고 기대며 어루만지던 우리들의 몸에서 뭉클뭉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타고 단숨에 허공으로 솟아올랐어. 그들이 트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끝까지 지켜보라는 명령을 받은 듯 일병과 병장 계급장을 단 군인 둘만 부동자세로 제자리에 남았어. 나는 그 어린 군인들을 향해 어른어른 내려갔어. 그들의 어깨와 목덜미 언저리로 번지며 앳된 얼굴들을 들여다봤어. 겁에 질린 검은 눈동자들 속에서 불타고 있는 우리들의 몸을 봤어. 우리들의 몸은 계속 불꽃을 뿜으며 타들어갔어. 장기들이 끊으며 오그라들었어. 간헐적으로 씩씩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우리들의 썩은 몸이 내쉬는 숨 같았어. 그 거친 숨이 잦아든 자리에 희끗한 뼈들이 드러났어. 뼈가 드러난 몸들의 혼은 어느샌가 멀어져 더 이상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침내 자유였어. 이제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어디로 갈까? 나는 자신에게 물었어. 누나한테 가자. 하지만 누나가 어디 있을까?
난 침착하고 싶었어. 탑 아래쪽에 쌓인 내 몸이 완전히 다 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을까? 공터의 축축한 모래흙에 거기 드리워진 검푸른 숲그늘에 어른거리며 나는 생각했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괴롭지 않았어. 썩어가던 내 거뭇한 얼굴이 이제 깨끗이 사라질 것 같이. 아깝지 않았어. 그 치욕스러운 몸이 남김없이 불타버릴 것이. 목숨을 가져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난 단순해지고 싶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가자. 그러자 모든 게 분명해졌어. 서두를 것 없었어. 해가 뜨기 전에 날아오르면 불빛이 모여있는 도심으로 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 동토오는 거리를 더듬어 너와 내가 살던 집으로 어른어른 나아갈 수 있겠지. 어쩌면 넌 그동안 누나를 찾아냈을지도 몰라. 너를 따라가면 누나의 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는 누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누나는 이미 우리가 살던 방에 돌아와 나를 기다리며 그 창틀에 차가운 댓돌 위에 어른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사위어가는 잔불의 주황빛 불꽃 사이로 나는 스며들어가 보았어. 세찬 불길 속에서 몸들의 탑은 무너져 뒤섞인 뜨거운 유골들을 더는 구별할 수 없었어. 고요한 새벽이었어. 불길이 사그라지며 숲은 다시 어두워졌어. 어린 군인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 한 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먼 비명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게서 뛰쳐나오는 기척.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내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어.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날리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내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